많은 분들이 유행 예측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고 질병관리청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어떠한 방식들로 확진자의 숫자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나 방역 대응 역량을 준비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확산을 용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환자가 일시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주 정도만 지나도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하지만 3회 접종을 하거나 4회 접종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감염 예방 효과는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유행 예측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m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사의 백신 같은 것들도 추가 접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저희가 유행 예측을 하는 데서는 꼭 반영해야 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BA1, BA2, BA4, BA5처럼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백신의 효과나 백신 효과 말고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의 효과도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었죠.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인데,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 백신의 효과도 감소하지만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도 감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한 상태로 다시 감염이 되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감염되었다가 또 감염되는 것을 재감염이라고 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재감염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BA1, BA2에서도 재감염률은 서구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대유행 때 우리나라는 재감염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델타 변이가 유행을 했었는데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부터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경과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델타 변이의 전체 감염자의 숫자가 생각보다 매우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감염은 유행 예측에 있어서 거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던 시점에서는 수십 퍼센트의 확진자와 감염자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재감염률도 유행 예측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주일에 확진되시는 분들 중에서 약 6에서 7% 정도의 분들이 재감염되신 분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3주 전, 4주 전만 해도 3%, 4%에 불과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감염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대유행과는 달리 이번 BA5의 유행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는 예측 모형으로 봤을 때 정말 빠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기초감염 재생산수, 전파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이 2배가 늘어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5에서 10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정도의 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까운 변이였긴 합니다만, 하지만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손들을 더 많이 넘길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80% 효과적인 백신을 50% 회피한다라면 똑같이 2배 정도의 전파 능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나의 자손을 2배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전파 능력도 매우 높아져 있고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는 능력 둘 다 발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감상은 2배, 3배 이상 델타 변이 때보다 전파 능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평가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델타 변이 때보다 3배 정도 높은 전파 속도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배에서 3배로 간 것들이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실상 결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이기도 하고 저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변이가 지속되었을 때 중증화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2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시각은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증화율이 감소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숙주의 생존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의 시각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이러스가 숙주의 생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치명률이 아닌 다음에야 전혀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아니다 라고 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 모두가 조금씩 맞는 측면이 있고 아닌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서의 경험을 보면 델타 변이는 기존의 우한주 대비해서 중증화율이 조금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중증화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 능력이 매우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들을 잘 분해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자체가 중증화율이 감소한 정도는 약 2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감소한 것들은 3회 접종의 효과 아니면 2회 접종의 효과,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확진되신 분들의 치료 기법들이 향상되는 것들의 영향이었다라고 현재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화율에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중증화율이 감소하는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기대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거시적인 방향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우리의 대응 수단들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대응이란 측면을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중증화율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 있다라고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 감소와 피해 지연에 대해서 지금의 버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백신 접종은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제는 4차 접종이라든지 경구용 치료제의 도입 같은 것들이 오미크론이 유행되던 시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비약물적 중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역 패스 같은 것들이 중요한 수단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평가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3회 접종의 효과는 매우 높았다라는 것이 이제는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3회 접종을 국민들에게 권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단들,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높았던 정책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때만 해도 이미 유행 예측 모형들은 매우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S, E, I, R 이렇게 표현이 되는 여러 가지 수리과학적인 모형들, 구행 모형들을 통해서 유행 예측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염병의 유행 예측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역 정책들, 거기에 더해서 백신 접종과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감염자가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감염이 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오미크론 대유행 때 저희 팀이 유행 예측을 했던 그래프이거든요. 처음 이 그래프 볼 때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가슴 아프기도 한데, 보시게 되면 여기 점선으로 그리고 막대 차트로 어떤 식으로 유행이 진행되었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주황색 줄이 있고 녹색 줄이 있고 노란색 줄이 있고 빨간색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예측한 결과였거든요. 보시게 되면 처음에 주황색 줄은 정말 예쁘게 잘 따라 올라갔습니다. 거의 예측한 것과 동일하게 올라갔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쭉 올라가서 빗나가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빗나가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 빨간색 선이 생겼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에서부터는 내려올 때는 또 굉장히 잘 맞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행 예측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유행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 예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측한 대로 딱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유행 예측을 처음 했을 때 1차 완화 전이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되던 시기였고, 그때는 영업 제한 시간이 9시였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5인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아래 곡선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정말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피해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완화를 계획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1시간씩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조금씩 줄여가는 조치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예측치와 다르게 유행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예측을 하는 그런 여러 번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행이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없었던 매우 독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유행 예측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는 확진자의 숫자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유행 예측의 목적은 중환자 병상을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에 있어서 병상 배정이나 병상의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미리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를 맞추는 것들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환자의 예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중환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발생을 하고, 그분들은 사회적인 이동이 젊은 사람보다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중환자가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예상을 했었었고요. 델타 변이 때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저희가 정부를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일상회복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델타 변이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치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상회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미크론 재유행에 있어서는 오미크론 대유행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중증 병상을 확보하고 유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2,800병상 정도의 중환자 병상을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을 때 가장 높은 상황에서도 2,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중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그리고 재원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환자 병상 예비율을 80% 정도로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점유율을 80%, 예비율을 20% 정도로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유행이 어느 정도는 의료 대응 역량 안에서는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죠. 이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행 정점을 향해 나가는 순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역의 완화를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유행 예측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BA5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거의 동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유행 예측 데이터를 보기가 어려웠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미크론 대유행을 맞이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충분히 국민들이 3차 접종을 진행된 상태이고 접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유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종의 효과를 이미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오미크론 때는 BA1이 워낙 압도적인 전파 능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 경쟁하거나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때는 BA1과 BA2가 동시에 유행을 하면서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진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BA5가 유행을 하면서 BA5에 이어서 BA2.75가 유행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BA5에 대해서는 저희 팀은 총 3번의 예측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예측은 확진자의 숫자가 평균 2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고, BA2.75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는 23만 명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초에 접어들게 되면서 많은 정보들이 매우 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BA2.75가 예상보다 전파 능력이 높지 않아서 BA5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각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의 도움으로 4차 접종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효과들을 다 반영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유행은 정점이 8월 15일에서 16일 정도로 예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행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평균 확진자 숫자로 13만 명 정도 된다라고 저희 팀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과 당국의 커뮤니케이션과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는 것과 언론이 다뤄주시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확진자의 숫자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나오는 가장 높은 숫자를 그때의 유행 상황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대유행 때는 하루에 6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씀드리는 예측 곡선에서의 숫자는 항상 일주일의 이동 평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선이기 때문에 평균 정점으로 한 13만 명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은 20만 명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SNS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아마 8월 16일, 8월 17일 정도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이고 그때는 20만 명 가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항상 전문가나 당국이 말하는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매우 큰 수치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때도 확진자의 숫자가 평균 35만 명 넘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20만 명, 2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오미크론 대유행만큼의 재유행을 예상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재유행은 조금 감소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또 BA5에서 중요한 부분은 중환자의 숫자를 또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병상 대응을 잘 할 수 있고요. 병상 대응이 잘 돼야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병상 예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번에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병상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중환자 숫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될 거거든요. 경구형 치료제를 더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접종을 고위험군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이 곡선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그 다음 유행이 오실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죠? 아마 다음 유행은 또 올 겁니다. 그리고 언제 엔데믹이 될 거냐, 언제 계절 독감화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당분간 엔데믹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퍼 엔데믹이라는 단어이거든요. 네, 엔데믹이긴 엔데믹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발생이 있는 것을 하이퍼 엔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당분간은 하이퍼 엔데믹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이고요. 아마 당분간 하루에 10,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뭐 한 1년, 2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쭉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그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또 유행이 달라지기도 하고 유행의 규모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러기도 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마다 이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유행 예측을 수리과학적인 모형 기반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것처럼 새로운 변이가 어떤 주기마다 등장하는가에 대한 예상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상황들, 그다음 우리나라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굉장히 많고, 그 변동성을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변이가 우세가 지속되는 기간이 10주에서 14주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다른 말로는 오미크론 BA1과 BA2가 하나로 묶여서 유행을 주도를 했으면은 그 유행이 지속되는 기간은 아마 3달에서 4달 정도, 길게 본다면 5달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이가 그 다음에 등장해서 1달 동안, 2달 동안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다시 한번 또 3달에서 5달 정도의 한 변이가 우세화가 되는 기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오미크론 BA1, BA2의 정점이 왔으면 이번에 8월 달에
BA5로 인한 유행 정점이 왔으니까 약 5달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에 유행 정점이 오고 나서 5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거니까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저희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12월, 1월, 그 다음에 2월 정도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지금처럼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유행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고,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냐 아니면 병상이 모자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들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나 당국의 목표도 국민들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정책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변이가 등장을 하고, 변이가 등장할 때마다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들이 생기고 상대적인 전파 능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증화율은 감소하겠지만 그 중증화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번 재유행을 예측하는 저희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유행 곡선이 큰 규모부터 작은 규모까지, 그 다음에 시기도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의 재유행은 규모로 본다라면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유행까지는 아니고, 시기로 본다라면 예상보다는 조금 빠른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언제 또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재유행이 올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 팀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모더나사와 화이자사에서 새로운 개량 백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개량 백신의 접종을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의 발표나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새로 의견을 전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량 백신이 등장을 한다면 연간 1회 정도 접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마 미래에서는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최대한 많이 비축한 상태에서 마치 타미플루처럼 감염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복용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서는 방역 정책의 완화를 논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점이 지나가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언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들이 오게 되면 그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반기에는 여전한 위험 요인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한 면역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위험 요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할 텐데, 예전에는 국가 간의 검역 체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가격리 같은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이 유입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지연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을 할 때 얼마만큼 빠르게 정보를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냐가 미래에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2년 반 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고생해주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효과가 무엇이었고 피해가 무엇이었는지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국민들에게 그런 반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정책을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측 기반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위해서 정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노력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국민들에게도 항상 방역정책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